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시훈이고요. 어, 소개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의 벤처 캐피탈, 아시아 투자 캐피탈이라고 만들어서 주로 딥테크 분야 투자하는 게 지금은 제일 큰 음, 본업이고요. 뭐, 학교 일도 좀 있기는 하고, 모두의 연구소라고 또 투자하는 회사들도 있고 해서, 어, 이제는 뭐, IPO 하는 회사들 1년에 한두 개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음, 주로 이제 투자 관련된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 작년 정도까지 하고 올해 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년까지는 약간은 기술적인 가능성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딥러닝이랑 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에 이제 그 딥러닝 관련된 슈퍼비전 팀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 2013, 14년에 이제 주로 어, 그 딥마인드 같은 회사 2013년에 투자한 회사거든요. 구글이. 그리고 그때 DNN 리서치 인수한 것도 2013년이고요. 그리고 2014년쯤 되면 이제 페이스북 페어도 생기고 여러 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루니 투자한 게 2015년, 제가 루니 유일한 엔젤 투자자입니다. 루니 투자한 게 2015년이고, 그다음에 크라우드웍스 엔젤 투자한 게 2016년이거든요. 알파고 나오기 전에. 그때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항상 나오게 되면 피저빌리티를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가 나와서 실제로 쓸 수 있게 되는 이제 이 형태가 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레버뉴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고, 레버뉴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면 그건 리서치의 단계를 넘게 되거든요. 리서치 단계를 넘어서 이제 피드백 구조가 돌아가기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 챗GPT 같은 상황이 터지면서 확 퍼지는 거죠. 챗GPT가 이제 AI 그 생태계 전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게 약 2022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2012년부터 시작을 하면 10년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는 그쪽 그런 가능성을 보고서 여러 이제 혁신 스타트업들이 막 등장하고 빅테크들이 투자 액수를 좀 늘려가던 시기고, 이 알파고 나오고 나서 2016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 네로 AI,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느 영역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유스 케이스가 확대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1등 기업, 2등 기업 이런 회사들이 나와서 루닉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되기 시작을 했고, 2022년부터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실상 대 AI 시대가 열렸죠. 완전 범용화 진행이 되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인터넷과 똑같게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인데, 양자 컴퓨터가 지금 딥러닝으로 치면 2014년 정도 때 시기랑 비슷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장표는 이거를 가지고 온 게, 이게 올해 아마 이 사진이 올해 되게 많이 퍼지긴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된 사진이 아니죠. 요거 어 1월 달에 CES 때 나온 사진이잖아요. CES 때 AI가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13년 지나는 동안 몇 차례 정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CNN 중심으로 퍼셉션 AI로 갔다가 2017년에 소위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나오고 나서 이미지부터 여러 가지 생성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제 지금이 에이전틱 AI 시대죠. 에이전트로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동시에 처리하고 이런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이 나오다가 아마 내년 이후에 피지컬 AI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중요했던 게 이거 끝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젠슨왕한테 양자 컴퓨터를 물어봤거든요. 그때 양자 컴퓨터 아직 멀었다. 뭐 30년은 걸린다. 뭐 이렇게 답을 하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젠슨왕이 그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양자 컴퓨터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었던 게 이제 이때 이 시기에 그 다음날 이게 행사가 있었거든요. 아이고, 왜 이걸 넘어가요. 그 다음 날 이 행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퀀텀 월드 컨그레스라고 CES의 그 서브로 해서 같이 열렸던 건데, 이때 들어와서 이제 스폰서했던 회사가 아이언큐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허니엘 자회사인데 컨티뉴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 작업을 하게 되고, 근데 초상집이 됐죠. 사실은 초상집이 돼서
가서 물어보니까 왜 젠슨왕이 잘 모르는데 저런 얘기를 해서 우리로 있으면 되게 난감하다. 이제 이날 좀 약간 좀 이상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좀 거품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오늘은 뺐네요. 아, 지난주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났죠.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있었던 컨티눔에 엔비디아가 약 1조 원 가까이 투자를 14빌 한 15조 정도 가치의 몇 조 원, 이게 액수는 밝혀지지 않아서 아마 몇 조일 것 같은데 몇 조 원 투자를 집행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젠슨왕이 저렇게 발표는 했지만 저는 이제 또 엔비디아 쪽하고도 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엔비디아가 그 이후에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쿠더와 비슷한 라이브러리 발표도 하고 계속 얼라이언스 맺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뒤로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사실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전격적으로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양자 컴퓨터하고 AI하고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이와 관련된 헤게모니를 못 쥐고 있으면 잘못하면 뺏길 가능성이 좀 생겨버려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베팅해야 될 시기. 마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들이 딥러닝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투자했었던 그 시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그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저도 사실은 작년까지는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과연 어떻게 얼마나 쓰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좀 회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달라지게 된 케이스들이 이따가 잠깐 논문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제 의학 분야에 이제 관련된 뭐 논문 읽고 나서 1월 달에 네이처 바이오테크노 논문 읽고 나서 야 이거 지금 눈이 때랑 되게 비슷하게 느꼈어요. 이거 지금 놓치면 안 되는 시기구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 시작을 했고 노르마라고 한국의 이 양자 퀀텀 메저 서비스하는 회사에 제가 어드바이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전체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서 이거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은 마치 AI 시대에 딥러닝 때 많은 걸 놓쳤던 분들이 생각이 나서 좀 미리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은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라 그냥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양자 컴퓨터 기본에 대한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면은 여기 간단히 정리했는데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하는 유형의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 처리 방식이 달라요. 정보 처리 방식이 달라서 일부 영역에서는 기존 컴퓨터가 도저히 따라없을 정도의 강력한 성능을 냅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컨벤셔널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좀 과하다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고 컨벤셔널 컴퓨터가 적용되기 어려웠던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정보 저장 방식의 차이인데 기존 컴퓨터는 0과 1로 이제 스위치를 만들어서 항상 그래서 IC를 만들고 그걸 집적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시대를 열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걸로 트랜슬레이트 하는 종류들인 것이고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범용기기가 퍼지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 0과 1이 중첩하죠. 중첩이 이제 양자역학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고 여기서는 이제 회전하는 팽이로 이야기를 했는데 서 있거나 쓰러지거나 회전하는 팽이는 언젠가 서 있는 상태거나 쓰러지는 상태일 텐데 아니면은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이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확률적으로 변동하고 있는 상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첩 현상이 기본 제일 중요해요. 중첩 현상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제일 유리하냐면은 원래 아무리 우리가 뭐 저기 컴퓨터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든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리얼로 그 연산을 합니다. 오피 코드가 있고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걸 연산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자물쇠하고 열쇠가 1대1로 매칭이 됐다고 치면 자물쇠에 맞는 키를 넣기 위해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그 문제를 찾아 나가죠. 이걸 효율화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만들 수는 있겠으나 여튼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그래도 괜찮은데 자물쇠가 예를 들어 1000개고 그다음에 열쇠가 1000개면
굉장히 조합이 골 때려집니다. 아마 이건 팩토리얼이니까 아마 어느 정도로 시간이 걸릴지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멀티 대 멀티 피팅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도 그나마 좀 숫자가 좀 적으면은 이 패러렐 컴퓨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이걸 하는 데잖아요. 코어를 늘리죠. 코어를 늘려가지고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숫자를 늘려요. 그러면은 자물쇠 10개에 뭐 열쇠 10개씩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밴드위스 주변으로 해가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행렬 연산 같은 숫자, 행렬이 너무 크지만 않으면 여기에서 연산을 꽤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게 GPU가 된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어느 정도야지 말이지, 이게 만약에 숫자가 정말 많으면은요, 처리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림이 적당한 게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첩 상태로 있는 거니까 자물쇠도 여러 가지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어차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열쇠도 여러 가지 형태로 시뮬레이션 많이 할 수 있어서 한꺼번에 다대다를 동시에 시뮬레이션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건데, 이걸 해결하려면은, 이걸 실제로 구현하려면은 중첩 현상에 대한 어떤 수학적, 이걸 이제 우리 퀀텀 엘지브라라고 부르거든요. 양자 수학이라는 어떤 이론을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의 기본이 이 중첩을 블록 스피어라고 해서 원형 이 구에다 넣어가지고 구상의 이게 복소수 개념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놓고서 관측하는 순간 이것이 0 아니면 1로 바로 컬랩스 해버립니다. 그래서 관측하는 순간에 정답이 나오는데, 그 정답을 찾는 정답이 80% 확률로 정답이거나 90% 확률로 정답이거나 이렇게 확률적으로 정답이 나오게 되죠. 일단 이거를 위해서 중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이제 구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 그 양자화라고 부르는데, 저 양자화를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그 만들게 되면은 그 하나에 대해서는 저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실무에 쓰이기 위해서는 한 개로 하면 안 되고 여러 개가 엮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가 한 덩어리로 엮여 가지고 처리를 할 때 얽힘 현상을 이용을 해요. 얽힘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얽힘 현상에 들어가게 되면 한쪽의 상태가 바뀌면 다른 쪽의 상태는 동시에 바뀌죠. 그래서 제일 관심 많이 가진 분야는 양자통신 분야죠. 양자통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주통신 같은 거 할 때 그 지구하고 뭐 외계하고 만약에 두 개의 물질이 양자화 얽힘을 만들 수만 있으면 이쪽이 변하면 저쪽에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그 날라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레이턴시 없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들로 제일 처음엔 출발이 됐는데, 컴퓨터 환경으로 가게 되면 아까 양자화된 것들의 그 양 큐비트가 여러 개가 연결되었을 때 이들을 집단화해 가지고 스테이트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 그 양자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게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얽힘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양자는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이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동은 항상 간섭을 하기 때문에, 간섭을 할 때 골이 깊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불규칙한 것 같은 경우에는 플랫 아웃 되고요. 특정한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한쪽이 솟아오르고 한쪽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확률적으로 점점, 그게 이제 확률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게 되면 80% 90% 반복에 따라서 그 답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퀀텀 인퍼런스, 이거 이제 퀀텀 인터피어런스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컴퓨터 그 양자 컴퓨팅 언어를 만들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실제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가 제공이 되면 그에 특화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이게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굉장히 큰 역사가 있었던 건데, 그 이론적 토대는 베니오프하고 리차드 파인만은 많이 아실 거예요. 다들 물리학자들인데 1980년대 초반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 현재의 그 폰 노이만 방식 컴퓨터로는 자연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주의 사이언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거는 결국 한계에 부딪힐 거다. 그래서 그 극복하기 어려운 계산량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파인만이 뭐라 그랬냐면
근데 양자역학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일종의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사고 실험이죠. 상상을 해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현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현상을 만들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온다면, 우리 자연과, 그 다음에 그 핵과 뭐 소립자,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주 문제, 뭐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야 뭐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십년이 넘게 흐르도록 만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고 있었는데 1994년에 알고리즘이 먼저 나와요. 쇼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이죠. 암호 해독과 관련된 그 소인수 분해 쪽에 답을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진짜로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이 사람이 그걸 활용해서 수도 코드를 만들어요. 이제 그게 쇼 알고리즘이 되는데 이 쇼 알고리즘이 나오니까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현재의 암호 해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실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노력이 경주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4년이 지나서 1998년에 이제 초전도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최초의 2큐빗짜리 양자 컴퓨터가 구현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014년인가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는 D-Wave 퀀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D-Wave 퀀텀이 세계 최초로 실제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 상업적으로 공개하는 2큐빗짜리 컴퓨터를 내놔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때 이제 IB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서 뭔가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구글도 팀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거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슬슬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다가 소위 얘기하는 1차 양자 컴퓨터 주식 시장 이제 올라가가지고 붐을 일으켰던 데가 2019년이거든요. 2019년이 되면은 이제 구글이 이제 시카모 반도체, 시카모 53큐빗짜리 발표를 하면서 양자 우위라는 주장을 처음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 그 기존 컴퓨터는 수천만 년 걸린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었네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진짜 그 쓸데없는 문제거든요. 실제로 실무로 쓸 수 없는 그런 종류 문제인데 여튼간에 그런 문제를 해야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스펙 상장을 통해 가지고 아이온큐 뭐 어디나 리게티 컴퓨팅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리게티 같은 경우는 IBM의 그 초전도 컴퓨터 만들던 어 분이 나와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하고 IBM이 가기 시작을 하니 이거 내비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뒤에 그 빅테크들이 조금씩 조금씩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특히 데이터량이 급폭증을 하게 되고 이게 리니어하게 늘어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병렬적으로 이제 가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실무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케이스로 계산을 하려다 보니 기존 컴퓨터로 못 푸는 문제가 진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양자 컴퓨터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진짜로 조금씩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제 구현 단위에서 보면은 핵심이 큐비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코히어런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의 현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오류가 덜 나면서 어떻게 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에 그 외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양자적 현상이 깨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전도를 왕창 온도를 내려놨으면은 그 바깥의 온도 문제라든지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컴퓨터가 언스테이블하단 말이에요. 이게 확 깨져버려요. 결 이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거를 그 최대한 오래 유지하면서도 오류가 덜 나고 그러면서도 알고리즘 변화시키려면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어 측정하는 어떤 그런 방식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제공될 것인가가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양자 컴퓨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든 상관은 없어요. 이 현상을 중첩과 얽힘과 그 인터피어런스 관련된 걸 구현할 수 있고 코히어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으면서 작게 만들고 큐빗 수를 늘릴 수 있고 오류가 덜하면 양자 컴퓨터는 완성이에요. 그거를 뭘로 만드는지는 아직도 많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큐비트의 조건이라고 하면 결맞음 시간이 길어야 되고 그래야 그 시간 동안 양자 연산을 하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 피델리티, 제어를 되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큐비트를 쉽게 늘릴 수 있어야 되겠죠. 기껏해야 100큐빅밖에 못 만들어 이 기술로는. 그래가지고서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저 얘기 많이 하는데 폰 노이만 방식 컴퓨터 처음 나올 때 진공관으로 만들었잖아요. 진공관으로 만든 컴퓨터다 보니까 열나고 빛이 나니까 나방이 끼어들어가지고 에러를 냈죠. 그게 버그잖아요. 그래서 벌레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의 양자 컴퓨터가 딱 그 짝이에요. 그래서 100큐빗 이상 해버리면 사실은 끼어들어서 뭔가 이걸 깨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확장성 부분에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상호 연결성, 어떻게 큐비트 간 상호작용을 제어할 것인지, 어떻게 얽힘을 만들 건지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할 것인지,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기엔 오늘 뭐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그런 거 이제 책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냥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는 큐빗, 이게 지금 제일 일반화돼 있고 이거는 한국에서도 만드는 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만들 수 있냐 하면 이미 부품 생태계가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수십 큐빗짜리까지는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 상태가 그래요. 초전도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 초전도 상태를 만들게 되면 양자화가 돼요. 양자화가 돼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첫 번째는 배보다 배꼽이 커요. 양자 컴퓨터 아마 초전도 방식 양자 컴퓨터 보셨을 텐데 절대 영도까지 거의 만들어야 되니까 냉장고를 샹들리에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따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큐비트 하나하나 상태를 만드는 그 셀이 수백 마이크로 정도 되기 때문에 원 큐빗이 그 정도 되니까 이게 큐비트가 커요. 그래서 나중에 1000큐빗, 만 큐빗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진공관 컴퓨터처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연구용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지 이제 뭐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을 해서 뭔가를 하는 이제 마중물 역할은 하겠으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공관 컴퓨터가 결국엔 트랜지스터 나오고 나서 IC에 밀려서 날아갔잖아요. 그것처럼 아마도 중간에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고 퇴장할 애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정립이 된 종류라 이쪽에 뛰어들어서 하는 회사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흔히 그 아이온큐로 유명한 그 이온을 트랩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온화를 함으로 인해서 양자화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전자기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공 중에 붙잡아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컨트롤을 하는데, 이걸 하려면은 레이저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비교적 그 결맞음 시간을 길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장점이 굉장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점은 게이팅이 늦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속도가 좀 초전도보다 좀 늦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와이어링이 복잡해서 수십 큐빗 이상 넘어가서 수백 큐빗 넘어가면은 사실상 마치 이제 우리가 와이어링이 너무 복잡한 반도체 만들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수백 큐빗 이상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배보다 이것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 않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장점은 아이온큐 같은 회사가 실제로 만들어서 서비스도 하고 컴퓨터도 제공하고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장점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그 유망하게 보고 있는 포토닉 큐빅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포토닉 큐빅 방식 아니면 중성 원자 방식 둘 중에 하나로 아마 IC하고 비슷한 이제 트랜지스터 혁명하고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포토닉 큐빗은 광자 이용한 큐빅 방식이고요. 평광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패스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를 활용해서 0과 1을 정의를 하고 이제 실온 동작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초전도를 안 해도 되고 게이팅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 얽힘 상태 생성 유지, 그 코이어런스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광자 손실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만 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광자 큐빅 방식이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제일 많아요.
현재는 제일 많고, 그래서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미국의 뉴욕에 이제 헤드쿼터 갖고 있는 사이컨턴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을 주목하는 비상장사들이 그래서 사실은 더 앞으로 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뭐 여기 있는 것처럼 편광방기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위상변환기 이용해가지고 경로 빔 스플리터 이용해가지고 경로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마요라마 페르미온이라고 하는 특이한 입자가 있습니다. 애니온이라고 부르는 종류인데, 이거는 진짜 꿈의 방식이긴 해요.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특정 영역의 큐빗을 여러 개를 동시에 활성화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신물질을 사실상 만들어내서 처리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걸 이제 닦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든다고 돼 있는데, 그 제가 만나본 이 양자 컴퓨터 쪽에 일하시는 대부분의 물리학자나 이런 분들은 이거 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소위 얘기하는 실제로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것들만 얘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기초적인 에비던스, 마치 화성에 뭐가 뭐 생명체가 있다 뭐 이런 수준의 발표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그 레이스에서 자기네들이 뒤처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약간 무리한 주장을 한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저도 뭐 잘 모르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초전도 방식, 이온 트랩 방식, 광자 방식, 위상학적 큐비트, 이게 아까 마이로나 방식인데, 그 이외에도 실리콘 양자장 큐빗이나 또는 중성원자 방식은 제가 안 썼는데, 요즘 중성원자 방식도 많이 떠요. 중성원자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 중에 어디가 이길지는 아직까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론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실제 이 뛰어들어 있는 여러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큰 회사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제일 일찍 시작한 애가 IBM이고요. IBM이 파이오니어라고 보면 되고, 지금 현재는 대장이죠. 얘가 양자 컴퓨터에서는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IBM Q 익스피리언스 5큐빗짜리 낸 게 2016년이었고, 그리고 2017년, 19년, 21년, 22년 지속적으로 큐빗으로 늘려갔어요. 2023년에 1121큐빗짜리 발표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헤론이 되게 중요한 종류인데, 130큐빗짜리를 모듈화를 해서 늘려갈 수 있게 이제 이런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IBM이 그 만든 종류고, 그리고 무엇보다 퀴스킷이라고 해서 오래 했기 때문에 파이썬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라이브러리를 내놓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마치 과거에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처럼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종류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IBM이 좀 많이 앞서 있다라고들 얘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상당수의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IBM의 퀴스킷을 써가지고 많이 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따가 말씀드릴 다른 회사들도 기본적으로 퀴스킷은 서포트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예, 그런 면에서 IBM이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전도 방식의 이 슈퍼컴퓨터의 업데이트가 더 이상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IBM에서 보기에도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미래는 아닌 것 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IBM 특징 아시잖아요. 이것저것 빨리는 하는데 생각보다 사업화를 해서 밀고 나가는 걸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상용화 관련된 스테이지에 들어가니까 약간 밀리는 느낌이 요즘 나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1차로 먼저 달리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IBM의 그 웹사이트 가면 실제로 이제 그 가상으로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종류고, 그냥 간단하게 PIP 인스톨 해가 퀴스킷 설치한 다음에 하면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도구도 꽤 많이 지원하고요. 블로그라든지 개발자 생태계 같은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뭐 굉장히 제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노력을 이제 그 박수 쳐줘야 되는 회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오래된 회사가 이제 구글이죠. 구글은 2018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브리스텔콘이 72큐빗짜리 2018년에 발표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IBM이 하니까 따라 하나 보다 뭐 요런 느낌이었는데, 2019년에 시카모어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큐빗 수는 더 적어졌는데 이때 양자 우위를 주장을 해요. 양자 우위를 주장하면서 오류율이라든지 실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 2014년 12월에 퀀텀 컴퓨터 주가를 뛰게 만든 주범 중에 하나였던 105큐빗짜리 윌로우를 발표를 하게 되죠. 요거를 발표할 때 동시에 이게 네이처 논문 2023년에 소위 얘기하는 그 노이즈 잡는 알고리즘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어요. 지금도 굉장히 센세이셔널 한 건데, 왜냐하면 원래는 오류율이 예를 들어서 뭐 95% 확률로 이게 그 맞다라고 하면 원 큐빗은 5%밖에 안 나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10큐빗만 하더라도요 5%씩 이게 10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95, 0.95에 10승을 하게 되면 얼마로 떨어지는지 아시죠? 100큐빗 되잖아요. 그럼 사실상 미끼 거의 반반 확률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오류를 줄여야 되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 얘네가 발표한 거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는 그 소위 얘기하는 에러 잡는 논리 큐빗, 그 에러 잡는 큐빗하고 그다음에 실제 큐빗하고를 분리를 해서 토폴로지를 활용을 하면은 놀랍게도 큐빗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류율을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이게 승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 리니어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걸 발표를 하게 되면서 큐빗 수가 늘어남에도 어느 정도의 에러 감내하고도 충분히 큐빗을 이용해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100큐빗 이상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구글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같이 발표를 했죠. 우리 초전도로 만들어요, 구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 하나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랜덤 양자회로 샘플링이라고 하는 문제를 10조 윌로우 칩은 비욘드 퀀텀 수프리머시 뭐 10조 7천억 년 걸리는 계산을 5분 이내에 수행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글하고 IBM이 먼저 달려가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같은 회사는 후발주자잖아요. 근데 꼴을 보아하니 특히 구글은 저걸 하면서 서이큐라고 해서 자기네 그 파이썬 기반의 양자 컴퓨터 라이브러리까지 같이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개발자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구글의 그 텐서플로우라고 아시죠? 텐서플로우 퀀텀 어, 발표를 하면서 구글의 그 GCP 인스턴스에 AI하고 엮는 라이브러리 막 발표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게 클라우드 기반 쪽에서 이거 밀리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뛰어들었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근데 문제가 이제 퀀텀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애저에다가 이제 그 클라우드 플랫폼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없으니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올려줄 테니 우리 위에 올려서 써봐라라고 이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라든지 이런 회사 가가지고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 거를 가져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2022년 애저 퀀텀이라는 플랫폼을 이름 붙여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포토닉스 기반 큐빅 플랫폼 컴퍼니하고도 발표하고, 여기에다가 인메모리 컴퓨팅 기능을 이제 그 클라우드에다 지원을 해서 한마디로 컴퓨터 자체는 안 만드는데 양자 컴퓨터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 쓰고 싶어 하는 사용자와 연결하는 이제 중매쟁이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토폴로지컬 큐빅 우리도 연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여러분들 아는 것 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은 이거였어요. 가장 풍부한 개발 환경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서 컨티눔이나 QCI나 아이온큐나 파스칼이나 리게티나 이 그 양자 컴퓨터들을 다 애저에서 접목할 수 있다. 그리고 큐샵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샵 변형으로 해서 양자 컴퓨터 기반으로 만든 언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퀴스킷이라든지 이런 것들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개발자 생태계를 잡으려는 노력을 해요. 뭐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똑같은 전략을 합니다. 아마존도 똑같은 전략을 해서 만든 게 브라켓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아마존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베드락이라고 하는 AI 플랫폼에 브라켓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거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동일한 전략을 생각하시면 돼요. 후발주자니까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것들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연결하는 방향으로 많이 갔죠.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유명한 회사들 몇 개 그 상장사들만 좀 보면은 리게티가 나름 유명하죠. 리게티는 사실 제가 어드바이저하고 있는 그 노르마에 실제 양자 컴퓨터를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얘네들도 명확히 있는데요. 일단 IBM의 양자 컴퓨터 만들던 친구가 나와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초전도 방식에 있어가지고는 팹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잘 만들어서 이미 수십 큐빗짜리 제공한 30 큐빗, 40 큐빗짜리 정도는 지금 제공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협력 연구 잘하는 곳들이고 현재 필요하다 그러면 제작해서 제공할 수 있는 팹에서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자체 팹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협력 연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뭐 그 연구나 IP 같은 걸 쌓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아이온큐.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의 이제 선구자이고요. 김정산 교수님, 듀큐대학교 김정산 교수님하고 크리스 몰로우라고 하는 분이 공동 창업을 하셨고, 32큐빗짜리 2020년에 만든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 2021년에 스펙 상장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결맞음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커넥션 돼 있는 아키텍처가 되게 좋아서 논리 큐빗을 단위로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뭐 IBM을 저격하는 거죠. 수백 큐빗 한다고 했지만 저거 오류 노파가 제대로 못 쓴다. 그렇지만 자기네는 논리 큐빗이지만 수십 큐빗짜리 제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잘 나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포함해 가지고 여러 기업들하고 협력 연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IP를 쌓고 있어서 리게티 컴퓨팅과 함께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참고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SK텔레콤이 원래 그 내부에 그 아이디 컨틱트라고 스위스의 그 양자 보안 관련된 소프트웨어하고 칩 회사를 인수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하고 지분 교환을 해가지고 SK 스퀘어하고 SK텔레콤이 5대5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지분을 아이디 컨틱트의 지분을 아이온큐가 가지고 오면서 자사 주식을 SK 그 스퀘어하고 SK텔레콤에다가 줬죠. 그래서 SK텔레콤하고 SK 스퀘어가 지금 현재 아이온큐의 주주사입니다. 주주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어차피 아이온큐 입장에서는 그 초기에는 버티컬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그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고 결국에는 가장 큰 시장은 인터넷 인프라를 모조리 새로 해야 돼요. 이게 진짜 1000큐빅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암호가 거의 깨질 수가 있고 PKI 인프라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Y2K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암호가 깨지기 전에 새로운 통신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암호 표준 관련된 것들을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향으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기술을 SK텔레콤이 인수한 아이디 컨티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방 산업이 생겨요. 그래서 그 전방 산업을 하면서 양자 생태계는 자기네들이 주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인수를 한 거고 SK텔레콤이나 스퀘어 입장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양자 컴퓨터와 양자 컴퓨팅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 이제 저 시장이 올 때까지 가만히 들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이온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양자 컴퓨팅 플랫폼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많이 앞서 나가는 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아이온큐의 그 실제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제 이런 양사 간에 이게 좀 잘 맞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밖에도 뭐 이제 사이퀀텀 아까 말씀드린 이 수만 큐빅, 100만 큐빅 목표로 이미 막 지금 호주 브리스베인에 굉장히 커다란 단지 짓고 있는데요. 뭐 여기가 지금 가장 주목받는 회사입니다. 여기 지금 아직 상장 안 했지만 여기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컨티눔이 있습니다. 허니웰의 그 이온 트랙 기반
아이온큐처럼 이온 트랙 기반 만드는 유닛이 있고요. 56큐빗짜리 H2라고 발표한 게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캠브리지 퀀텀 컴퓨팅이라고 해서 그 소위 얘기하는 티킷이라고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양자 컴퓨터 쪽에 굉장히 유명한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거를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컨티뉴머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를 엔비디아가 사실상 이제 전략 투자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쿠다하고 비슷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GPU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태계를 장악을 하게 되면 앞서 나가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퀀티늄을 투자를 해서 이거를 같이 엮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큐에라가 이제 하버드 MIT에서 나온 중성원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비상장사죠. 이 사이 퀀텀의 광자 양자 컴퓨팅과 함께 가장 1000큐빗 이상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앞서 있는 컴퓨팅 분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여러 회사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호주 브리스베인의 사이퀀텀이 짓고 있는 그 실제 데이터 센터 짓고 있는 거 이제 그 영상인데 상당히 큰 규모로 지어요. 예, 이렇게 켈륨가스 있고 그 관리하는 거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 그 광자 컴퓨팅 방식의 장점이 그 세미컨덕터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반도체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사이퀀텀이 짓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는 14나노였는지 8나노였는지 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회사에서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이제 그 컴퓨터 자체에 대한 거라면 제가 이쪽에 관심 가진 거는 컴퓨터는 어차피 우리가 1등 못할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국가에서 물리학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만들고 그럴 수 있겠죠. 뭐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진 않는데 그런데 저게 자본 싸움이기도 하고 이게 또 국방적 요소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양자 컴퓨터를 확보는 해야 되니 만드는 작업은 해야 되겠지만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누니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쪽이 훨씬 커질 거라 생각을 해요. 소프트웨어 쪽이 훨씬 커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런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유명한 알고리즘은 쇼 알고리즘, 암호 체계를 이제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이고요. 그 이외에도 많아요. 그로버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를 찾아내는 건데, 이게 이제 상태를 중첩 상태로 초기화한 다음에 특정 패턴에 대한 그 함수를 양자 함수를 정의를 해서 이게 맞는 거야라고 하는 답을 하나 주게 되면 얘가 양자화된 것들을 그것에 좀 약간 살짝만 차이가 나는 것만 알아도 반복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 이 파동 현상에 의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위에가 볼록하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하게 되면 답을 찾아요. 그래서 이 속도가 그 양이 데이터가 커지면 이 기존 컴퓨터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게 됩니다. 예, 뭐 이런 알고리즘이 있고 그래서 그로버 같은 경우에는 패턴 인식 부분이라든지 실시간에서 이제 금융 이상거래 탐지나 생물정보학 분야나 또 물류 교통 쪽 이런 데서 많이 쓸 수 있을 거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가끔 갖고 있는 양자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이거는 분자에 있는 그 원자들을 양자화해서 회로에 매핑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냥 돌려봐요. 그러면 양자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관측을 나중에 하면은 실제 실험한 거하고 똑같은 현상 답이 나온다 이제 이런 개념인 건데 이게 신약 쪽에 굉장히 잘 쓰입니다. 신약 쪽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분자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시간 같은 경우에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수년 걸렸던 거를 수일이나 수시간 정도 시뮬레이션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신소재 쪽에 고효율 태양전지나 경량 고강도 구조물 만드는 거나 배터리나 촉매 개발하는 거 뭐 등등 이런 나노 관련된 쪽에 상당 부분 좋은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양자 시뮬레이션도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자 기계학습이 있죠. 예, 양자 기계학습은 양자 신경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경망 구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지금의 병력 컴퓨팅을 대체를 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게 되려면 큐빗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지금 현재는 초기 양자 그 신경망 컴퓨팅 한 것처럼 몇
그 몇 레이어 정도 하는 정도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많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거의 동시에 패턴화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하고 훨씬 지금의 데이터 센터도 훨씬 작게 만들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쪽은 사실은 아직은 갈 길이 조금 꽤 있어 보여요. 그리고 양자기계학습 자체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개발하는 도중이라 전 개인적으로는 올해 내년 사이에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이제 과거에 주 루닛의 시작했었던 것 같이 특정 버티컬 영역에 좋은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나온다면 그 회사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쓰일 때가 뭐 지금 AI 쓰이는 대부분에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되게 높은데 도전 과제도 많아요. 아직까지 저걸 다 양자화 해야 되거든요. 양자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데이터 로딩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환경 노이즈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그래서 저거를 한꺼번에 다 양자화 해가지고 처리하기도 어렵고 해석도 어렵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뜹니다. 지금 향후 한 5년 정도는 AI하고 양자가 같이 갈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이렇게 세 가지로 퀀텀 알고리즘 그 자체, 알고리즘도 개발돼야 될 게 많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지금 현재 열심히 대전 중이고요. 구글의 썰큐하고, IBM 퀴스킷하고, 그리고 큐샵하고 전쟁 중이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하고 에뮬레이터, 이건 양자 컴퓨터 자체가 너무 비싸고 공급이 어려우니까 GPU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잘 안 맞아요. 그냥 컴퓨팅 하고 실제 이렇게 돌려보면 된다는 것 정도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잘 안 되는 거라 실제 컴퓨터 돌려보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 공급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좀 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퀴스킷하고 썰큐하고 큐샵하고가 제일 지금 열심히 이제 경쟁 중이고요. 아까 말한 캠브리지 퀀텀 컴퓨팅 이 티킷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산 기업 엔비디아가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때문에 투자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투자했다 생각하거든요.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인데 양자 컴파일러도 있고요. 양자 암호화나 사이버 보안 솔루션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선점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는 NISQ 시대라고 불러요. 이게 뭔 얘기냐면 향후 수천 큐빗 이상 되면 그러면은 진짜 암호 PKI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 큰일이 나는데 그거는 10년 이상 걸릴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물론 이제 이쪽 양자 컴퓨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또 AI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고, 돈도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5년 내에 된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빨리 될 것 같다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AI 시대, GPU 시대도 그랬고 10년 언저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향후 한 5년, 10년 사이는 이런 시대를 NISQ 시대라고 불러요. 노이즈 인터미디트 스케일 퀀텀 시대라고 부르는데 노이즈라 함은 큐빗 자체의 안전성이 아직은 떨어지니까 오류율이 좀 들어간다는 얘기고 인터미디트 스케일은 수십에서 수백 큐빗 정도가 인터미디트 스케일이라 그러거든요. 수천 넘어가면 이제 큰 스케일이 되고요. 그런 시대의 특징인데 이런 시대의 양자 컴퓨터는 단독으로 쓰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전 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의 장점을 결합시켜야 되고 이 시스템의 강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부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쪽에 하드웨어 쪽에 굉장히 유력하게 올라오는 회사, 컴퓨터 자체를 GPU하고 연동하는 그런 거를 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두 가지를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의 전성 시대입니다. 지금 올해 내년은 이쪽이 지금 전성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례로 제가 이거 그냥 시리어스하게 제대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생각했었던 이제 계기가 된 논문인데 올해 1월 달에 네이처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브리프 커뮤니케이션으로 퀀텀 컴퓨팅 인핸스드 알고리즘 언베이스 포텐셜 케이라스 이니비터라고 하는 이 논문이 실려요. 이게 되게 중요한 논문인데요. 왜냐하면 이 케이라스가 제가 어쨌거나 MD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앞으로 맞춤형 신약과 그 유전자 타겟팅을 하는 항암제를 개발을 하게 되면 온코진이라고 하는 이 그 암 유전자에 타겟팅한 신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허셉틴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들어보신 굉장히 많은 항암제가 이제 그런 타겟을 딱 온코진 굉장히 유명한 온코진들이 있거든요. 그걸 타겟팅을 해서 만들어요. 근데 여태까지 아직까지 굉장히 유명하고 가장 핵심적인 암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항암제 만드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게 요 케이라스입니다. 요 라스라고 하는 온코진이 지금까지 항암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화학적 구조가 그걸 이니비팅하는 화학적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언스테이블해서 만드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항암제가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 되게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왜냐하면 타겟 물질을 찾아가지고 실험하고 이래야 되는데 후보가 너무 많으면 다 해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임상시험까지 다 가가지고 그거 수조 원씩 드는 거를 계속해서 확률 낮게 따라가자니 그것도 문제고. 예,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한 650개 정도 후보 물질을 찾았어요. 일단 전부 그동안에 수많은 리서치 페이퍼라든지 이런 거 뒤져가지고 혹시 케이라스에 얘네들이 잘 먹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후보가 되는 걸 650개를 찾고요. 그 다음에 650개에 대해서 그 이제 생성형 AI 이용해 가지고 유사체를 쫙 시뮬러인에서 만들어내면 65만 개, 85만 개까지 후보를 늘릴 수 있어요. 이제 쭉 늘렸어.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리간드 라이브러리 있거든요. 리간드 라이브러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화학 물질들 전체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AI 이용해 가지고 혹시라도 얘하고 잘 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았더니 스코어별로 정렬을 하면 한 25만 개 찾았어요. 그러면 100만 개가 나오잖아요. 100만 개를 이용을 해서 과연 신약 개발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방법, 전통적 컴퓨팅을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쓴 방식, 이거는 이제 양자 QCBM 제너레이트라고 해가지고 IBM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했더라고요. 이 경우는 그 사이즈가 작은 몰레큘을 했기 때문에 수십 큐빅 갖고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GPU를 이용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또 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어. 예, 그랬더니 그, 그 후보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각각마다 기본적인 그 옛날 방식으로 한 거, 퀀텀으로 한 거,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한 샘플 해가지고 쭉 해서 후보를 마지막에 찾아냈더니 클래시컬한 거에서 3개가 후보가 나왔고 퀀텀에서 8개가 후보가 나왔고 시뮬레이티드에서 4개가 후보가 나와요.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찾아낸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실제 실험에 들어가가지고 진짜로 그게 그 독성 아직까지 뭐 이제 임상이나 이런 건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과연 이게 저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했더니 클래시컬한 거 3개 찾고 4개 찾고 한 거 이건 안 나왔고요. 이 퀀텀에서 나온 8개 중에 2개가 실제로 되는 걸로 가능성 있는 걸로 나와서 후보로 지금 선택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마치 그 루닛이 처음에 그 CNN 제가 이제 2016년 2월 달에 스피 메디컬 이미징에 루닛하고 같이 낸 그 CNN을 이용해 가지고 결핵 진단하는 페이퍼가 그게 세계 최초 페이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체스트 엑스레이하고 CT 뭐 등등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느낌이 나는 거죠. 아, 이거 신약 개발에서부터 머티리얼 사이언스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유전자나 진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고, 실용화 영역 쪽에서 보면은, 일단, 지금 현재의 수십 큐빗 정도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금융 시스템 최적화 관련된 부분.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테일러가 집중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렇고, 특히 디웨이브 같은 회사가 이쪽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신약 개발 관련된 쪽 부분, 기후 변화 관련된 거, 복잡계 시뮬레이션, 그리고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쪽에 지금 현재 큐빅 가지고서도 써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미래 전망을 해보면 대충 뭐 2028년, 2030년 정도까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발표가 되고 하이브리드 접근법의 실용화가 일어나면서 유스 케이스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2028년에서 2035년 정도까지, 2030년 뭐 이 정도까지 오류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오류 문제가 대체로 대결이 많이 되고 광자 컴퓨터 같은 것들 좀 나오기 시작을 해서 대규모로 이제 1000큐빗 이상 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2030년 이후가 되면 범용 양적 컴퓨팅 시대가 조금씩 이제 눈에 밟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 양자 컴퓨터 그래서 실용화가 언제 되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그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실용화 상용화 됐냐라는 질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실용화 많이 됐거든요. 그냥 100% 풀리 오토메이티드 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무나 보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와 비슷해요. 지금 양자 컴퓨터 사용화 되냐? 이미 쓰는데 많다니까요. 이미 쓰는데 많이 있고 그 노르마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요가 10이면 공급이 1이어서 한 일주일 이전에 1시간 예약해 놓고서 그 양자 컴퓨터 직접 접근해서 시뮬레이션 하기 전까지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코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완비를 해 놓고 딱 들어가 가지고 실험해서 테스트하고 얻어내는 지금 간신히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1시간 쓰는데 몇 천만 원을 써요.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수급으로 봤을 때 공급이 훨씬 딸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이야기는 이미 상용화가 됐다는 얘기를 해도 돼요. 다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거에 없다는 거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볼 게 많아요. 하드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일단은 어쨌든 초전으로 만들어서 그 초전도 방식이 제일 만들기가 쉽다 보니 이게 일단 공급 자체가 그러면 극저온 냉각 시스템이나 양자 센서나 제어 장비나 양자 메모리 소자 같은 것들 뭐 이런 쪽 파트에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의외로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요. 네덜란드가 이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ASML 같은 회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000큐빗 넘어가면 결국에는 그 통신 인프라가 다 깨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청이 불가능한 보안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 통신 부분하고 양자 인터넷 인프라 쪽으로 넘어갈 거고 처음에는 아마 그 국방 분야가 먼저 가게 될 것 같아요. 좀 중국 같은 경우는 미시우스 위성 띄워가지고 양자 통신 관련된 것들 북경하고 베이징하고 상하이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지연 없는 통신이면서 완전히 그 해킹 안 되는 그걸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제일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방이 먼저 갈 것 같은데 그 뒤에 금융이나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양자 통신하고 양자 인터넷 분야가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기존 암호 체계 전면 재구축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지금 리스트에서 작년 말에 관련 표준안들의 업데이트 발표를 했죠. PQC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 이 스펙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모든 통신 장비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기의 칩을 다 바꿔야 됩니다. 예, 이게 아마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거라서 어마어마한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근데 한 10년 이상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이제 양자 컴퓨터 쪽에 계신 분들은 이거 5년이면 그 상황 닥칠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즘 이 해킹하는 거 보면은 이것도 AI하고 또 시너지가 나다 보니 진짜로 저렇게 빨리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튼 요 보안하고 양자 내성 암호 분야도 굉장히 큰데 자, 다행인 점은 요 하드웨어하고 이쪽 부분은 아직 한국이 좀 뒤처지는데 요 아래쪽에 양자 내성 암호하고 양자 통신 분야는 의외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있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해와서 주로 통신 회사들이 많이 해왔는데요. 많이 해와서 우리가 별로 뒤처지질 않아요. 앞서면 앞서지. 그래서 이쪽 분야에는 할 게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아주 저 방대한 얘기를 아주 짧은 시간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되게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고, 오랜만에 많은 분들 바쁘신데 온라인에 참석을 해주셨고, 이제 원장님께서 오늘 계셔가지고 왜 계신가 궁금했는데, 충분히 그 이유는 발표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되게 복잡한 문제를 AI가 못 풀었는데 초고대 AI가 풀었고, 컴퓨팅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네네. 양자가 결국에는 세상의 니즈와 함께 그 디맨드가 있으니까 그거 풀어내는구나. 관심도 그렇죠. 있고, 그 성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더 큰 거는 산업하고 연결이 되면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양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산업하고 연결을 넘어서서 너무 그 막강한 일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지금 들어서 그런, 예, 오늘 그렇죠. 발표에 제가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교수님이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초기 기업들을 트랙별로 어차피 가고 커가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그 기업들이 네네. 지분 투자를 한다든가 그 회사하고도 협력하는 회사에 협력사나 또 지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네, 엔비디아 쿠다 얘기가 되게 와닿았어요. 결국에는 개발 생태계를 먼저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네. 나서 이제 그 유통 생태계, 뭐, 그리고 나면 이제 북쪽 산업화되면 이미 그 생태계를 장악한 그 프로토콜을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죠? 세상이 다 거기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한 10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의 시각을 갖고 산업 전략을 피고 있겠죠. 국가도. 그래서 피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 상무님 혹시 질문이나 뭐가 있으실까요? 화면을 켜주셔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미소정보기술 박준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뭐 아직은 큰 건 아니지만 이제 올해 그 의료 분야 쪽에 넥시티를 이제 개인과 휴겐으로 이제 변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료 쪽 헬스 시장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헬스 시장 그 자체는 양자 컴퓨터 자체가 들어가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그, 그 양자화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줄여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데이터의 퀄리티가 높고, 그 다음에 레프리젠테이션 자체를 먼저 AI로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걸로 답을 도출하는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메디칼 도메인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분야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바이오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바이오에서는 특히 신약 개발 분야에 이제 특히 항암제라든지 유전자 정보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틴의 그 이펙트 그 연결되는 그 자리들이 알파폴드 같은 거 아마 아시잖아요. 알파폴드하고 비슷하게 그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낼 수가 있어서 신약 개발 관련된 쪽 파트 쪽으로까지 생각을 하면 의료 영역에서 쓸 때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EMR이나 소위 얘기하는 메디슨에서 클리니컬하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데에서 활용하기에는 이쪽은 데이터 양만 많고 다양한 케이스가 많아져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양자 컴퓨터가 진짜로 쓰이기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그 모래에 바늘 떨어진 거 찾는 거거든요. 예, 그런 종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 케이스 N 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은가.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실시간에 찾아낼 수 있는 요구가 있을 때 이걸 써야 되는데 그런 유스 케이스가 아직은 메디슨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서 그거는 아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역은 좀 있겠지만.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양자가 좀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하나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네, 이제 CPU에서 GPU로 넘어갔는데 사실 이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한국에 와서 샘 알트만이 singularity is 그 뭐 memory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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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이니까 메모리를 우리가 초강국이니까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그, 그 확률적으로는 다양하지만 정확성을 컨트롤하기는 컨트롤을 그렇지. 네, 이거 영원히 좀 어렵지 네, 않을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양자 모든 컴퓨터가 게 완전 대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네, CPU는 대체가 어려울 것 같고 네, 차라리 GPU가 대체가 맞습니다. 돼서 엔비디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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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네.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젠서량이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쪽에 돈이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어떤 네. 면에서는 약간 물타기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버티려고. 저 올해 올 초에는 이게 사실은 병렬 컴퓨팅의 극대화에 가까운 예, 쪽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어 그거를 이제 그 좀 가치를 내리는 그런 네, 발언을 올해 초에 했었는데 네, 그거를 보니까 이거 그렇게 했다가 잘못하면 진짜 대체되게 생겼으니 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우리가 플레이어가 아, 되자로 바뀐 맞네. 한 6개월 사이에 음, 이걸 좀 내려갔다가 아니다. 음, 이렇게 된 김에 이것도 우리가 그냥 1등 해버리자. 이렇게 예, 바뀐 예, 상황이죠, 예, 지금. 예, 그게 그렇구나. 지난 6개월 사이에 순식간에 그러니까, 바뀐. 예, 그런 제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사이에 네,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가 되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양자 컴퓨터 실제 쓰면 이제 이게 컴퓨터 자원 자체가 비싸니까 네, 들어가기 전에 먼저 GPU 이용해가지고 GPU로 흉내 낼 수 있거든요. 아, 그 네, 네, 원리가 네, 이러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렇죠, 흉내 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죠. 그냥 네, 네, 흉내를 내가지고 여기서 먼저 돌려보는 그런 소프트웨어 셋업을 딱 하고요. 네, 그 네, 다음에 그 쿠다를 또 양자하고 또 접목해서 쓸 수 있게 연결을 네, 하는 네, 소프트웨어를 그 인터랙터를 만들었어요. 네, 네, 엔비디아가.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는 자연스럽게 그 송 대표님 그 얘기하신 것처럼 네, 네, 자연스럽게 그 CPU는 어차피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거고 네, 네. 그러면 GPU에서 양자 그래서 인텔도 투자한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이런 그렇죠. 생각도 예. 들고요. 큰 그래서 하나로 거버넌스로 이렇게 보면, 보면은 얘하고 네, 네, GPU가 웬만큼 처리하는데 복잡한 네, 건 이 뒤에 이제 양자 컴퓨터로 네, 이렇게 하게 네, 되면 티어 3로 해가지고 다 할 수 있게 이게 하이브리드 컴퓨팅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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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앞으로 그 향후 5년간 주 타겟이 이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할 그러니까, 네, 것인가를 맞습니다. 하는 네, 네, 하이브리드 컴퓨팅 인프라가 가장 네, 대세가 될 네, 거라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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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이 되더라도 이제 양자 컴퓨터 진짜 해피하게 보시는 분들은 만 큐빗 이상을 아까 사이퀀텀 같이 네, 이제 만약에 반도체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면 네, 네, 그러면 GPU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네, 10년 네, 내에도 네, 그렇게 네,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 과연 될까라고 하는 좀 그런 반도체 자체도 엄청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런 시각이어서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우리가 컴퓨팅 인프라를 볼 때에도 백엔드 있고 미들웨어 있고 클라이언트 네, 있잖아요. 이게 네, 멀티 티어지 않습니까? 네, 네. 멀티 티어가 결국에는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어요. 예, 예.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이번 이제 노벨상 힌튼 교수하고 네, 하자비스가 받았잖아요. 물리학상, 화학상. 그러면 이제 신경망이라는 걸 최초 만든 네, 네, 교수, 네, 그다음에 알파 폴더 같은 아까 이제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이 복잡계라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영원히.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초고대 모델은 할 수 있으니 그 모델 속에 솔루션 찾았다면 네, 그 단순한 상식적인 생각에 그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인사이트가 컸던 게 새로운 질서라는 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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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신저 저가 되게 제가 인사이트 컸어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난제를 많이 풀 수 있을 것이다. 인류가 네, 네, 답니다. 네, 그렇다면 컴퓨터 파워는 지금 안 되지만 어쨌거나 큰 컴퓨팅 갖고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있으니 이 LLM을 사용해서 양자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네, 좀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단백질처럼 네, 네. 그런 궁금해서 풀릴 것도 같고 시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가요? 그게 그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네, 축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 거 대비 성과가 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아, 네이처 논문 제가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네. 아까 예, 그 그렇습니까? GPU나 LLM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네. 시뮬레이션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실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해보니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실제로 진짜로 해보는 거하고는 아, 좀 차이가 변수가 꽤 많이 나더라. 생기는구나. 예, 실제 관측하는 거하고는 꽤 나더라. 오케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그리고 네, 시간이 또 중요한 질문이라. 이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한국에도 AI 스토어를 만들겠다는 되게 이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관점에서는 잘하고 있다. 관심을 해외 투자 쪽에 한국에 관심을 네, 이끌어 네, 가. 근데 결국 에너지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네, 네, 또 네, 운영할 때 우리가 에너지가 쌓여 한국에 계속 데이터 센터 투자들이 이루어질 텐데 네, 재생 에너지 쓰고 하는 것도 원리는 그렇지만 인프라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또 코스트가 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글로벌 마켓 디맨드가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보면 양자 컴퓨팅 시장이 좀 초고돼도 몇 년 사이에 빅뱅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일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까는 예측을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디맨드가 너무 커서 이걸 지금 네, 현재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양자라면 이게
컴퓨팅 속도는 비교도 안 되고 에너지 소모도 그래서 그럴까요? 대폭 비교도 안 될 것 같은데 네네네. 훨씬 소형 작죠. 원자로처럼 네. 맞아요. 그런 일이 네. 또 생기지 않을까 저는 양자 컴퓨터 그런 하시는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하죠. 예,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금 현재의 딥러닝하고 그 이쪽은 LLM 네, 기반의 이쪽은 지구를 네. 불태워 먹어도 아마 안 될 거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온난화 전부 문제도 다. 겹쳐가지고 이제 예. 산업 수요를 막을 방법은 없고 해서 그럼 네. 대안제로 양자라는 게 네네네. 급성장하면서 어차피 돈이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연구 개발하면 계속 오픈 소스 또 낼 거잖아요. 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앞당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언 한번 해주시고 다른 질문 계속 없으실 것 같은데 또 한국이 IBM 하정우 수석하고 우리 과기부 장관이 IBM 가서 MOU도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한국의 양자 컴퓨팅 이 산업을 어떻게 좀 대비하고 한국에 사는 게 좋을지 교수님 고견을 좀 주시면 네. 참고가 많은 분들한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 그게 그렇군요. 1번. 일단 네, 생태계 숫자가 늘어나야 돼. 네, N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비교적 빨리빨리 하는 편이라 그래도 음, 그런 면에서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양자 컴퓨터를 구축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컴퓨팅 인프라 GPU 사태랑 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좀 큐비 수가 좀 낮아도 이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건 갖춰야 되겠죠. 이제 이건 사실은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열심히 제일 많이 주장하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잘한 게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가 산업별 어플리케이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분야가 양자 인터넷 분야예요. 그래서 이게 양자 관련된 이 통신, 뭐, 니스트 인터넷, 표준으로 가가지고 처음에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해서 음, 그 암호 관련된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암호 음, 관련된 기술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그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라든지 보안 관련된 부분들의 업그레이드가 다 진행이 돼야 되고 통신 장비도 그거에 맞춰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통신 장비 다 업그레이드 하고 그치만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거가 될 수 있냐면 아까 인탱글먼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QKD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또는 QRNG 같은 걸 이용한 그 암호화 통신 관련된 부분들의 대폭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인터넷 자체의 그 레이턴시도 사라지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도 발전시킬 수가 있어서 조금은 한국은 그동안 이쪽 분야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 다소 이쪽 분야로 좀 많이 하고 그거하고 관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제 부품 인프라 또 부품 쪽도 집어넣어야 될 것이 지금은 이제 초전도 방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그게 많은데 이게 여기저기에 좀 소규모 데이터 센터 SMR 비슷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결국엔 그래서 저는 소규모 데이터 센터가 각지에 산재하는 형식으로 그 AI가 산재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6G 결국엔 6G 내년에 이제 3GPP 하면 내년에 6G는 아마 인공위성 기반으로 발표가 날 거예요. 표준화가 아마 진행이 될 거고. 그런 어떤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여러 그 통신과 그 하드웨어와 산업 인프라의 변천을 전부 감안해서 미래 전략과 로드맵을 짜고 그쪽으로 좀 밀어붙이는 쪽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냐라고 네, 네. 저는 봅니다. 네, 저도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린 게 우리가 AI 강국을 하려면 지금도 대비를 잘 해야 되지만 앞으로 본격 게임이 생길 시대를 앞서서 또 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런 스터디, 이런 모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한번 정 교수님 급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네. 공지가 좀 급하게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 요 정도 왔지만 아마 아주 오늘 내용은 정말 아까 말씀 많이 알려야 된다라는 이 뜻이 정 교수님 있었고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